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뭐 날씨가 뭐 추웠다, 뭐 따뜻했다가 뭐 오락가락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뭐 요즘 뭐 12월이다 보니까 뭐 송년 모임들도 좀 있고 할 텐데 어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모임도 잘 하시고요. 또 공부도 이렇게 알뜰하게 좀 챙겨서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지난주에 또 얼마나 까먹었는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해 보고 차근차근 또 복습하고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취득세를 좀 나갔었죠.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취득 행위에는 세 가지 취득이 있었죠. 최초의 취득이 뭐였었죠?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매립 간척한다거나 토지를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매매로 어떤 소유권 이전 받거나 아니면 증여나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는 승계 취득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는 것을 우리는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부터 임목까지 그런 과세 대상을 취득을 하면 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특광도에서 관리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복습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복습 내용을 보시면은 취득세 납세의무자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 이거 중요하다라고 있었어요. 납세의무자 중요하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만큼 취득 유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납세의무자는 크게 사실상 취득 또는 간주 취득일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있겠죠. 그럼 사실상이라는 것은 원시 취득을 한다거나 승계 취득했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군지 또는 간주 취득했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군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원시나 승계, 원시라는 것은 뭐 건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매립 간척, 자, 토지에 대한 매립 간척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승계라는 것은 우리가 유상으로 승계하거나 아니면은 무상으로 승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등기 등록에 관계가 없다. 등기 등록에 관계 없다. 그러면은 취득 행위를 했었을 때는 등기 이전을 했든 안 했든 취득으로 판단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때 자의 의미는 개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유주와 건축이나 설치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렇게 썼잖아요. 자, 건물주가 있다, 은행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은행에서 뭘 설치한다? 금고를 설치한다. 그러면 금고란 시설물은 가설자 은행이 따로 있지만 가설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주가 낸다. 이 건물주를 우리 공법에서는 공법의 건축법에서는 주요 구조부, 이걸 주요 구조부로 하고요. 이걸 보조부라고 그래요. 이걸 주요 구조부, 보조부. 그러면 주요 구조 건물에 이게 부설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박이나 차량, 기장비 종류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목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승용차가 있으면은 요 승용차에 대해서 이거를 스포츠카로 바꾸는 거죠. 스포츠카로. 그래서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일반 선박을 화물용 선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소유자가 되는데 이때 소유자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토지의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자, 이것이 임야가 있어요. 자, 임야가 있는데 요 임야를 농지로 바꾼다. 임야를 농지로 바꿔요. 그럼 임야를 농지로 바꾸면 가치가 밸류업이 되겠죠. 가치가 밸류업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시점이 돼야죠. 요 시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시점을 역시 변경 시점의 토지의 소유자가 내라.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변경 시점에 토지의 소유자가 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 경우 이게 이제 그 올해 초에 이제 개정돼 들어온 지문인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도시개발이라는 말을 아시겠죠? 그러면 도시개발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하남시에 토지 수용 보상이 들어와서 뭐 그다음에 남양주에 수용 보상이 들어와서 여기를 도시개발해서 뭐 아파트가 뭐 5천 세대 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 당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환지 방식이 있어요.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게 환지입니다. 땅을 바꿔주는 거, 이렇게 땅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환지라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땅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토지 지목이란 단어 이제 배우셨죠?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금 땅의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면 가치가 높아져요. 네, 이런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그러면 환지는 땅이잖아요. 그럼 땅의 주인을 뭐라고 할까요? 땅의 주인을 지주라고 하죠. 지주. 그러면 지주들이 자, 내가 땅 나는 1000제곱미터, 저 사람은 20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그러면 땅 주인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을 결성해서 이 땅을 개발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해 주세요. 이해되시겠죠? 개발해 주세요. 자, 그러면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 어쨌든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주잖아요. 그럼 지주끼리 모은 회의체가 조합이고 그 조합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조합일까요? 조합원일까요? 당근 조합원이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다른 땅 가져가서 이 땅을 개발했을 때 그 지주를 우리는 조합원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 개발의 주체를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개발의 주체를 사업시행자라고 해요. 사업시행자. 지주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 땅 요거 개발해 주면 우리한테는 그러면 돈 주는 거니? 그러니까 지주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 땅밖에 없는데? 좋아. 그러면 이 땅 전체를 개발하지 않고 일부 땅을 남겨뒀다가 그 땅 우리가 가져갈게. 사업비용으로 대신 가져갈게.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 땅을 우리 공법에서는 채비지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잘못하면 콩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콩비지가 아니라 채비지.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을 채비지라고 해요. 그다음에 보류지는 남겨진 땅, 보류한 땅, 남겨진 땅, 개발하고 남은 땅을 보류지라고 그래요. 개발하고 남은 땅을 보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속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건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고, 만약에 공동상속을 받았을 때는 공동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이에요. 자, 재건축 조합. 자,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누구가 주체가 누구 겁니까? 조합입니까? 조합원입니까? 조합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는 거죠. 조합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6번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신탁재산도 포함한다. 자, 과점주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점주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배웠었어요. 기억납니까?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50% 초과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그럼 주식회사 빵빵 개발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 개발회사가 취득세도 내는 거고, 개발회사하고 관련 있는 주주한테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이중부가냐? 예, 이중부가적 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주한테는 해당 취득가액에다가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금을 지우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부인 이름으로 직계존비서 아버지, 아들, 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은 의심이 돼요. 무슨 돈이 있어서 사는 거니? 이거 징여로 본다는 거죠. 다만 공매로 대신 가족이 낙찰 받아주거나 파산 선고 물건을 대신 배우자가 대신 산다거나 교환거래, 부부지간의 교환, 서로 부동산이 있어서 서로 교환한 거예요. 그럼 서로 대가 입증이 되잖아요. 기타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됐다면 소득으로 증명됐다 하고
소유재산을 팔아서 증명하거나 상속재산을 증명했다면 이건 객관적인 거잖아. 아, 객관적인 거니까 이거는 마치 매매로 산 것처럼 보자. 그러니까 뭘로 봐야 돼요? 무상으로 봐야 돼요? 유상으로 봐야 돼요? 빙고. 유상취득으로 봐야죠. 유상취득. 자, 이거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죠. 굳이 외울 거 없습니다. 네, 유상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담보 증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부담보 증여. 부담보 증여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보 증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자, 이 부담보 증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부담보 증여 하면은 증여자를 딱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수증자 딱 그려 놓습니다. 수증자. 그리고 전체 증여가액이 있다. 전체 증여가액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채무액이 있어요. 채무액.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잖아요.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채무 상당 부분은 누구의 대가다? 수증자의 대가다, 증여자의 대가다. 예, 증여자의 대가야. 증여자의 대가. 그렇죠? 채무 상당 부분은 증여자의 대가로 보자. 그러니까 얘는 무슨 취득? 유상취득이 된다 그랬어요. 유상취득. 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억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채무 3천만 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빚을. 그러면 요거 3천만 원을 인수하는 거니까 수증자 입장에서는 유상취득이죠. 유상취득. 그럼 증여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대가야, 대가. 채무, 증여자의 빚을 갚아주는 거니까 마치 3천만 원의 빚을 갚아준다는 얘기는 3천만 원을 줘서 증여자가 갚나, 수증자가 대신 갚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여자 입장에서는 대가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마치 3천만 원어치 판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자, 더 자세한 부분은 차후 양도세 편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채무를 뺀 나머지는 이제 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상 증여를 말하고, 이건 계약상 증여를 말하고, 실제 증여는 얼마 될까요? 7천이 되는 거죠. 7천. 그러면 7천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무상취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지문에서 채무 인수액 하면은 뭐예요? 유상. 채무 인수액이 아닌 거 하면은, 이외하면은 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존비속이야. 이런 특수관계이냐. 그러면은 이 얘기는 가정주부인 부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어린 아들, 딸이 무슨 자금 여유가 돼서 채무를 인수해, 부모님 채무를. 이건 말이 안 된다. 마치 이거는 증여 금액을 줄이기 위한 페인트 모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것은 모두 증여로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했을 때, 그러면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초과 취득은, 그러면 얘는 이거죠. 여기는 형이 있고 여기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6대 4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등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6대 4로 다 해놨는데 갑자기 동생이 지분 조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했었죠. 왜 내가 사냐? 그래서 5대 5로 지분 조정을 요구했다 이거예요. 그럼 마치 지분 1을 준 걸로 보겠다. 지분 1을 증여한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초과 취득한 것은 증여로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증여로 본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지목이 돼야 돼. 자, 지목이 돼요. 그러면 지목이 된데 이 대를 우리가 택지공사를 합니다. 택지공사. 택지공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토지에다가 정원을 꾸며, 정원. 이 토지에다가 블링블링 정원을 딱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액이 증가되죠? 그러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단,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땅에다가 건축을 했어요. 땅에다가 건축을 해서 여기다가 블링블링 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뭐예요? 이 가액이 증가되잖아. 그러면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을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이전. 자, 이거는 이제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근데 위탁자가 내 재산 관리해 주세요라고 신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쪽이 아니라 위탁자 A에서 B로 지위를 넘긴 거야. 왜? 알고 봤더니 A하고 B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야. 즉 채권자 B가 A한테 야, 돈 내놔 했더니 돈 없어. 그럼 어떻게 줄 건데? 내 신탁한 물건의 지위를 다 가져가. 그러니까 물건 넘기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새로운 취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새로운 누가 낸다? 위탁자 B. 위탁자 B가 납세금을 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12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자,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이고 이건 말 그대로 신도시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도시개발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환지라는 게 뭐라고요? 이 땅 대신 다른 땅을 사업 시행자가 주고 개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정비법,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을 합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했었을 때 공급받거나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자, 그럼 원래는 토지로 받아야 되는데 토지 환지가 되면 이게 땅을 바꿔주는 거니까 토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뭐죠? 건축물로 받게 됐어요. 건축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맞죠? 없던 게 생긴 거잖아. 그럼 없던 게 새로 생기면 승계가 되겠어요? 원시가 되겠어요? 빙고! 원시가 되겠죠. 원시. 원시 취득항소로 보자. 이렇게 되겠죠. 다만 토지로 받으면 어차피 있던 땅 대신 다른 땅 받는 거니까 넘겨받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승계 취득 되겠죠. 승계 취득. 승계 취득 항소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한정해, 그렇죠. 초과되는 부분을 한정해서 취득 항소로 봅니다. 새로운 거니까요. 자, 어쨌든 앞서 문제 충분히 복습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점주주 중요하다고 했었죠.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즉,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의 50%를 초과해서 그 개발부동산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막겠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지배권이랍니다. 지배권.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과점주주 행사하지 말아라. 그러나 딱 한 번은 봐주겠다. 왜?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음식점을 해도 이런 특수관계인끼리 할 수 있는데 뭐 부동산 개발법이 만들어서 시행법이 만들어가지고 땅 사는데 무슨 대단한 건설사처럼 기술사가 몇 명이 필요하고 뭐 건축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술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딱 한 번 봐준다. 언제 봐줄 건데 법인 설립 시. 그렇죠? 법인 설립 시 우리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하겠다. 제외하겠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과세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즉 법인의 과점주가 아닌 주주라는 것은 비과점주주가 되겠죠. 비과점주주가 돼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어요. 그러면 비과점주주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었어요. 그러면 비과점에서 과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분 비율이 40%였다가 얘네가 20%를 추가로 취득해서 60%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증가 비율이 돼야 돼? 전체가 돼야 돼? 전체 60% 되겠습니다. 60%. 그렇죠? 60%.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어떻게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됐을 때 얘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유형이죠. 과점주주로 출발한 거야. 과점주주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율이 증가됐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지분을
우리가 취득을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과점주주에서 과점주주로의 지분이 증가됐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60%였는데 여기가 70%로 지분이 증가됐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땐 지분이 늘어났으니까 이때는 전체가 되겠어요? 전체가 돼야겠어요? 아니면은 증가분이 돼야겠어요? 전체가 아니라 증가다. 저 증가. 그러면 10% 증가된 것만큼 납세금을 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우리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다만 그 증가된 후에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그 이전 당의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였다가 지분이 10% 증가가 돼서 70%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과점이 된 거죠. 그러면 늘어난 비율만큼만 납세가 있다. 그런데 얘네가 과점이었던 적이 72%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네? 즉 과점이었던 적이 또 있었던 거야 옛날에. 그러면 둘 중에 비교해서 어떤 비율? 최고 비율과 따지는 거야. 그러면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개념 잡으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취득해야지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 가볍게 다시 한번 봅니다. 일단 부동산 당연히 들어가겠죠. 토지 건축물. 또 토지는 우리 지적법 시간에 배우고 있는 28가지 지목.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뭐 전답, 과선, 목장용지, 염천, 뭐 광천지, 뭐 유원지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다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준부동산. 이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데 권리. 자, 권리는 회중에 조한회 무슨 회? 광어회. 그렇죠? 광어권, 어권, 회원권이 있다. 광어회가 있습니다. 광어회. 자, 광어권, 어권, 회원권. 그렇죠? 네. 대신 회원권에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식업권이 있습니다. 네. 다만 주의할 점은 용익물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 용익물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과세표준. 자, 요거 중요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만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취득가액을 과표로 해요. 다만 그 취득가액은 유상승계든 원시든 건축물을 개소하든 사실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짓는다. 원시죠. 그러면 당연히 건축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축비가. 그러면 건축비는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매매가면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있겠죠. 이런 것을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외가 있어요. 즉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 징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인과 부당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그러한 거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규제할 목적으로 우리가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취득 이용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취득가액이냐, 시가 인정액이냐 이거 구분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충분히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별 표시 3개. 그럼 시가 인정액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주변에 매매 사례가 있는지,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 아니면 감정가가 있는지요. 네. 아니면 공매로 낙찰받은 금액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상속.
상속입니다. 이때 상속이 무상취득이 됐을 때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목 변경을 통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었을 때는 얘는 뭘로 가느냐? 시가 표준액으로 가자. 시가 표준액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표준액으로. 자, 그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의 부동산 등의 무상 취득을 했었을 때는 시가 표준액과 시가 인정액 둘 중에 납세자가 유리한 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증여가 되면은 시가 인정액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사실 올해 초에 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증여도 시가 표준액이었는데 이게 시가 인정액으로 인상이 되면서 실무 현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이걸 또 이제 잠줘야 되잖아요. 단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고시하는 고시가액을 우리는 시가 표준액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액, 아파트든 공동주택 가액 이런 식의 명칭을 써가지고 매년 업데이트를 시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등의 간주취득은 변경으로 가치가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과점주주는 지분율이다. 그럼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을 과세 표준으로 하자 이거예요. 과점 지분율을 과세 표준으로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과표로 하자.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취득 유형별로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